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세계보건기구의 게브레 예수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일상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팬데믹이 멈춘다고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만난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 18명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혹시 JTBC의 다큐 3부작 AC10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AC10은 After Corona 10 Years의 약자로요. 코로나 이후의 10년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 책은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세계 지성인들을 만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독일의 철학자인 마르쿠스 가브리엘, 사회 변화를 예리하게 전망하는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 교수,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로 손꼽히는 슬라보의 지젝, 이외에도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이라던가 사회 전염병학자 리처드 윌킨슨,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 킴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인터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책은 전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백신과 바이오 전쟁의 패권에 대해, 또 2부에서는 AI 사회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3부에서는 빅브라더의 딜레마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으면 주제에 따른 전체적인 해설이 나오고 석학들의 인터뷰로 그에 따른 설명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술술 읽혔어요. 저는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다룬 내용을 1부를 중심으로 2부, 3부까지 아주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코로나 쇼크와 인류의 미래 과제, 팬데믹 이후의 세계, AC10, JTBC 팩추얼 AC10 제작진 지음, 중앙북스. 1부, 백신의 욕망.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78억 인구의 2%에 달하는 1억 6천만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100명 중 2명은 감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숫자는 이미 세계의 제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를 넘어섰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 방역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세계적인 대중철학자인 슬라보의 지젝은 유럽의 상황이 재앙 수준에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9.11 테러로 3,000명이 넘게 죽었을 때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며 전쟁을 선포했죠. 그런데 30만 명이 죽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문제는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곧 세계의 경제 위기가 된다는 점이에요. 세계화로 인해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도 더 심했습니다. 중국의 원케진 교수는 지역 중심의 세계화로 재편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세계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연합과 유럽 연합, 동아시아 지역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경쟁하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쟁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자크 아탈리는 팬데믹 이후에 인류가 이타주의적 생명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가가 생명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인류가 반성하지 않고 발전주의만 지향을 한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팬데믹이 다시 온다면 진단과 방역의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빨라질 거고 간편해지고 정확해질 거예요. 문제는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탈리아의 국영의료 제도라던가 영국의 공영의료 체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영의료 체제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권을 제공한다는 좋은 철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면 제도가 흔들리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유럽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컸던 것은 예산 부족으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방역을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의료보험 제도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었죠. 다만 책에서는 방역과 의료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병상 숫자로 말하면 OECD 전체에서 2위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병상이 대부분 사립병원에 속하다 보니까 공적인 의료 체계를 발동할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코로나와 비슷한 혹은 더 심한 감염병이 유행을 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방역이 아니라 우리의 의료를 개선해야 하는 거죠. 전국 어디서든 어떤 계층이든 안전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고요. 전국 모든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는 의료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공적 체제 안에서 충분한 의료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은 어떨까요? 추정치이지만 계산을 해보면 2021년 말까지 백신 생산량이 대략 100억 도스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이면 전 인류의 집단 면역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게 전부 이론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바로 방역이 무너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확진자가 폭증하는 곳으로 백신이 흘러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선진국들만 백신 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죠. 빈곤한 국가들이 백신을 맞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율과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팬데믹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석학들은, 전문가들은 나라 간 백신 공급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백신이 빨리 공급되지 못하면 그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질병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하루 만에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집단 면역이 필요한데요. 기후나 환경처럼 세계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빨리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의 공급은 단순히 시장 원리나 백신 공급의 여력이 되는 나라에만 맡기면 팬데믹 자체가 종식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 국가가 백신 접종을 끝내더라도 그렇게 국가 단위로 움직인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당장 해외여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그런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과장을 보태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초콜릿 하나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가요. 그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없으면 우리는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평등한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요. 백신 특허를 가진 제약사는 특허권을 포기하고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의 개발은 훌륭한 일이고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세계의 집단 면역을 방해할 만큼의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의 하나로 국적을 초월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런 참여자들이 없었다면 안전성 검사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백신의 허가가 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약사에서는 수많은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백신은 공공재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인구에게 충분한 양의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면 저소득 국가에서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고소득 국가로 전파되고 백신 접종이 실패하고 또다시 경제가 붕괴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백신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니만큼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는 백신을 계속 접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석학들이 팬데믹은 또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까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2부, 노동의 재구성. 흥미로운 점은 2부에서의 잠정적인 결론도 1부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1부에서 이타주의적 생명 경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 세계가 백신을 나누기 위해 협력해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2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사회 구성원에게 폭넓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하면 회복력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습니다. 일부 집단이 취약하면 우리 모두가 취약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팬데믹 이후 세계 곳곳에서 혐오의 움직임과 백신 국수주의가 보이고 있고 백신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인류의 욕망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석학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면서 공존을 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3부, 국가의 이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또 유럽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에 더 방점을 둡니다. 이때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공공의 약속이 있고 그걸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국가는 어떤 선까지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개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내가 언제 어떤 경로로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고 또 바로 연락을 받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개인 정보들을 정부가 들여다보는 일이 관성화되면 하나의 통제사회로 변할 우려가 있죠. 코로나 이후에 빅브라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에서는 자크 아탈리를 비롯한 석학들이 정부의 통제에 투명성이 보장될 때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팬데믹이 끝난 후에는 정부가 감시체제를 멈추고 시민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감시체제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또 책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미디어라고요. 수많은 개인 미디어들이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양산하면서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죠. 이태광 교수는 매체의 다양화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해가 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음모론이 문제가 아니라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국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쪽이 따로 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3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구 132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에스토니아의 예시를 들면서 디지털 국가의 미래를 엿봅니다. 약 25년 이상 디지털 사회를 건설한 에스토니아는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 사태의 대처도 잘 했다는 예시가 나와요. 그러기 위해 에스토니아 정부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 개인 정보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접근을 막았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개인 정보를 누가 열람했는지 자신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투명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데이터는 국가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초월해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국가 간의 협의도 필요해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큰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모두가 이에 동의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석학들이 강조한 바입니다. 그런데 큰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여야 하죠. 1부, 2부, 3부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임모아 이야기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답게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함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이 책을 읽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